정말요. 인두껍이란 말을요. 이런 사람, 이런 작자한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 출근길에 있었던 그 범행인데요. 정말 이 50대 여성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빌라에서 본인이 이렇게 피해자로 전락되어서 살해당할 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아침 7시 40분경에 50대 여성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던 40대 남성이 출근하던 이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칩니다. 네. 그러자 지금 저 영상 보는 것처럼 네. 뒤에서 목을 감아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이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이 성폭행을 한 다음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섭습니까?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라고 그냥 믿고 있었던 그런 악마 같은 사람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는지 경찰의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술 사러 가는 도중에 그 이웃에 사는 그 출근하는 여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성폭행도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왜 살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사람이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이제 또 술을 또 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거의 그 알코올 중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이 사람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력이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순간적인 충동을 저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저런 피해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가지고 목을 조아서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해하고 자신의 그 집 안에 있는 냉장고 뒤쪽에다가 시신을 유기를 하고 도주를 했다가 하루 만에 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경찰에 자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이 여성을 정말 이 여성에게 당시에 CCTV 찍힌 장면입니다. 저렇게 도주를 한 거예요. 범행 후에 이제 나가는 모습이에요. 도주를 하는 모습인데 이 여성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목숨까지 앗아간 다음에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이 여성의 시신을 숨기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글쎄요. 퍼뜩 제정신이 돌아온 걸까요? 하루 만에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요. 사람이란 말 붙이고 싶지 않아요. 이 악마 같은 사람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범죄 전력이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 전력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로만 10년 이상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 차례차례 좀 설명을 해드리면 1996년에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2004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4년, 그리고 2008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4년을 살았습니다. 이 세 건을 조금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중에 두 건은 공범들과 어린 나이에 이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진짜.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본인의 친구, 이 범죄자의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장영 교수님, 이 악마 같은 사람이란 말 또 붙이게 되네요. 악마가요, 41살이에요. 41살인데 지금 징역을 10년 넘게 하고 했어요. 이번에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정말로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저도 그 41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96년의 특수강간 징역 3년을 보니까 10대 때 범죄네요. 이때 이미. 하하. 이 사람의 범죄의 전력을 좀 보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그냥 일반 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엔 전 조금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직 성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정립되기 전에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중3 때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는 걸 보면 일단 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상태이기도 하고 2004년에 징역 4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에 석 달 만에 또 강간치상 범죄 저질렀고요. 그러니까 과목에서 나오면 조금이라도 또 똑같은 범죄 저지르고 또 나오면 또 조금이라도 또 범죄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살고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가 전자발찌를 떼자마자 1년 4개월 만에 또 지금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범죄의 자아가 이번에 잡힌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남성은 본인이 여성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자신의 어떤 폭력적인 의지로 관철할 때 본인은 오히려 가장 커다란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인이 된 이후에 성매매를 했을 때도 아마 그 성매매가 아마 성매매 과정 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나타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범죄가 본인한테 당연시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그동안의 범죄가 쭉 진화되어 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쇄살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강호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전부 다 30대에 들어가서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네. 결국 이 사람도 그 두 개, 본인의 어떤 폭력에 대한 욕망과 본인의 상대방이 거부하는 거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강렬하게 진화하고 있고요. 네.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날 이 시간에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형을 갖다 마치고 나왔을 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겁니다. 결국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시차로도 연쇄살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이런 인간, 이런 진짜 악마들은요. 사람이란 말 제가 안 붙이려고 하니까 진짜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김기혁 아나운서 이 악마 같은 인간한테 정신감정을 실시했죠.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 정신감정을 한 결과 아주 위험한 고위험군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하하. 재판부에서도 뭐 연령이나 성행, 뭐 지능, 환경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네. 아주 위험한 범죄자다. 네. 앞으로의 범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소견을 받아본 거예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데 우리 사회는 뭐 한 거예요? 재범 위험성 크다고 하는데 특별 관리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결국 재판에 가게 되는데 검찰, 경찰도 혀를 내둘렀을 거 이런 끔찍한 범죄.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검찰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명준 앵커가 분노한 것처럼 검찰도 구형하면서 그렇게 구형 의견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피해자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이 피고인과 한 건물에서 살고 있다라는 점 말고는 네.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데 피해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묻지마 살인 범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과거에 10대 때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특수강간, 이런 강간치상 이런 범죄로 10년 넘게 복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역하는 동안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교화가 충분히 됐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됐는데
또 나와서 이러한 어떤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에게 뭐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어떤 종신형의 무기징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뭐 그 교도소 수용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 25년, 30년 뒤에는 또 나와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이 악마 같은 존재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1심 재판부는 그 사형을 구형한 그 검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없는 그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누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징역 100년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무기징역을 하는 그 이유를 뭐 어떤 습벽이라든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어떤 행동을 갖다가 제어를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뭐 200시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처벌이 과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강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즉 다시 말해서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또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는 그 반성한다고 반성문 수백 장 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을 갖다가 이제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건 좀 무기징역이 가하니까 좀 더 낮춰달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구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오는 순간에 또 어느 집 딸들은 아주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죽음을 예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재범 가능성,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또 항소를 하면서 이것은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또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요, 이렇게 말 안 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심 판결 이후에 이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술을 마시고 범행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대요.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부당하다. 그래서 나 항소하랍니다. 이랬답니다.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김남국 변호사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네, 검찰도 항소를 했고 이 피고인도 항소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저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1심에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사강간행위만 인정을 했고 살인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항소심 2심에 가서야 본인의 어떤 살인 혐의까지 인정을 했는데 법원으로서는 사실 기가 찬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의 이런 어떤 사형에 선고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네. 또 생명을 뺏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피고인이 도주를 했지만 그 다음날 동생과 부모의 이 설득에 의해서 다음날 이렇게 자수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사형을 선고해야 될 그것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또 이제 피고인의 또 이 항소 양형이 부당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몹쓸 인간이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 2심의 무기징역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김기영 아나운서. 네, 참 뻔뻔하게도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그리고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10년 등 어떤 그 약물 치료까지도 똑같이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범행의 연속성,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점을 봤을 때 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악마는요, 우주선에 태워서 저 우주 밖으로 내보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